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1월 8일 1월 둘째 주 부동산 시장 주요 뉴스에 대해서 스트리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상욱의 아파트 가치행 가격 연구소 네프콘에 올라온 포스팅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스트리밍 시간이 전체적으로 원래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막 40-50분을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30분 이내로 좀 퀵하게 스트리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빈도를 조금 높여서 그렇게 부동산 시장 관련 뉴스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용을 봐볼게요. 1월 8일 기준으로 오늘도 사실 너무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데는 정말 요즘에는 정말 메가톤급 뉴스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바로 태영건설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지난주도 사실 태영건설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오늘도 태영건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태영건설 타임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월 11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고, 목요일에 채권단이 결국 태영건설을 워크아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태영이 채권단에게 우리가 뭐 어떤 자구안을 준비했다 발표했는데 그 자구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채권단에서 완전 볼멘소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장도 뭐라고 했고 나중엔 청와대까지 나서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태영이 완전히 위축돼가지고 어제 밤 늦게 부랴부랴 지금 어떤 이런저런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워크아웃이 아니라 그냥 법정관리 가려고 이런 생각 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라는 회사는 TY 홀딩스, 태영 홀딩스라는 그 모 회사가 태영건설을 가지고 있고, TY 홀딩스의 윤 회장 내 일가, 오너 일가라고 좀 그렇고 최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TY 홀딩스 밑으로 SBS 같은 그런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태영건설은 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영건설을 오히려 더 소위 아웃시키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 4일에 태영그룹이 자회사 중에 하나인 태영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팔아서 1,500억을 마련했는데, 이거를 태영건설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TY 홀딩스에 줬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채권단이 지금 장난하냐 막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영그룹이 실제로는 태영건설을 책임질 생각이 좀 없고 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막 비판을 했고요. 그림을 조금 보시면은 이 TY 홀딩스가 사실상 지주회사고 여기서 이제 태영을 27% 가지고 있습니다. 그 TY 홀딩스가 밑으로 가면은 SBS를 37%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영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또 여기 40%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지분 매각을 한 거를 태영건설을 쓸 줄 알았는데 오히려 TY 홀딩스도 이 금융사라든가 이런 회사를 유지하면서 여기 에코비트도 있고 이런 회사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돈이 필요해가지고 TY 홀딩스 쪽에 쓰니까 태영건설 채권단 쪽에서는 아니 뭐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럽니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영건설의 자구안이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채권단에서는 뭐 얄짤없고 그냥 너는 그냥 무조건 법정관리가 아니라 그냥 기업회생으로 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어쨌든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금융당국이나 정부와 척을 져가지고 어떤 법정관리가 됐던 뭐가 됐던 제대로 돌아갈 일은 없거든요. 그랬더니 태영건설에서 정말 오늘 새벽이죠. 어제 밤이니까 부랴부랴 막 자구안을 이제 채권단이 원하는 대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전부 뭐 태영건설을 위해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사재 출연하겠다 뭐 이러면서 어쨌든 한 발 낮췄습니다. 그래서 태영건설은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좀 티가 났지만 그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부러 지지부진했다는 그 루머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의 보증 채무를 조금 정리한 걸 보시면은 결국 태영이 부채가 뭐 9조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험한 거는 결국은 브릿지론 PF의 1조 2천억이고요. 그리고 본 PF라고 알려져 있는데 분양률이 75% 미만인 거, 이게 1조 3천억이고 요 2조 5천억, 요게 사실 가장 위험한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률이 75% 넘어가는 거는 잔금까지 들어오니까 요 1조 원 요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도금 보증도 결국 분양률 잘 된 거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SOC는 정부 유관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책임준공 화격 같은 경우도 1조 5천억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미분양이 커지면은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 안 크다는 거를 전제로 그냥 일단 넘어가는 건데, 미분양이 커지면은 이 책임준공 확약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2조 5천억의 문제가 있는 거고, 작년 내내 브릿지론 PF, 본 PF 두 가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거 관련해서 채권단이 2조 5천억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결국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청와대도 나서는 마당인데 태영이 뭐 말을 듣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면은요, 상황이 이런데 일단 태영건설에 베팅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태영건설 회사채 투자를 하고, 이 태영건설 회사채 투자하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회사채에 투자를 하고 당연히 주식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영건설 채권 가격이 태영이 부도난다 그래서 박살났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영건설 회사채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태영의 워크아웃이 되면은 결국 회사채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국내 주식시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얘기는 올 한 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이 PF 부실이 최대 70조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게 건산연이 낸 건데 좀 읽어볼게요. 태영건설 건산연이 금융권 전체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PF 130조 중에서 그 절반 정도 되는 70조가 부실채무다 이런 레포트를 냈습니다. 사실 건산연 논리는 130조 중에서 아직 시공에 못 들어간 브릿지론이 30조, 그 다음 시공 진행 중인 본 PF가 100조 정도 되는데, 이게 23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했는데 연장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그 부채를 못 갚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24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했는데 연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브릿지론인데 분양 못했거나 아니면 그 빚을 못 갚았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미분양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부실사업장으로 자기네가 스스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비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산연에서는 브릿지론 30조 중에서 70%가 만기 연장 받았기 때문에 21조가 부실이다. 그리고 본 PF 100조에서는 50%가 만기 연장을 받았으니까 이 절반이 50조가 부실이어서 합치면 71조가 부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되게 직관적인 접근이고, 약간 일각에서는 좀 너무 뭉툭한 접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 브릿지론 PF는 땅만 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PF로 넘어가야 되는데, 본 PF에서는 미분양 날 것 같으니까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브릿지론 PF가 원래 망해야 되는데 연장이 되었다면은 정부에서는 연장을 해준 거니까 그게 70% 정도 비중이 돼서 브릿지론 중에서는 30, 50%가 아니라 지금 70%까지도 부실화를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릿지론 PF 부실 열어줘야 되는 이유는, 태영도 브릿지 보증 1조 2천억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 실제 브릿지론 PF 부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태영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브릿지론 PF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본 PF 중에서도 분양률이 저조한 게 1조 3천억 태영이 있었잖아요. 건산연 레포트상 보면은 본 PF 100조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지금 연장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이게 분양률이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규모가 5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되면은 태영은 개별 PF의 차주로서 태영은 이제 별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됐으니까 태영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런 사업장들은 또 건 바이 건으로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F 잔액을 보면 23년 6월 기준으로 은행이랑 증권, 보험사들이 있는데, 사실 보시면은 은행은 본 PF, 그다음 보험사도 대부분 다 본 PF 지급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증권사, 그리고 상호금융, 그리고 여신 전문 업체를 중심으로 브릿지론 PF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이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인데요. 그 다음은 지금 강북에서도 둔촌주공처럼 공사 중단하는 단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강북에서 재개발 중에서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은평구의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공사 중단 때문에 말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 단지는 대조 1구역이고 현대식 이름으로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인데요. 현대건설이 22년 10월부터 시공을 했는데 1,800억 공사비를 아직 조합이 지불하지 않으니까 공사를 중단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현대가 둔촌주공에서도 현대가 시공단이었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지금 조합을 대상으로 되게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협상이 되게 빡빡한 것 같습니다. 조합이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은 거는 지금 현재 대조 1구역은 조합이 거의 와해 상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23년
상반기에 분양해가지고 분양대금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조합 내부 분열로 인해가지고 분양 절차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시공단 입장에서는 조합이랑 조합 비대위가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은 우리한테 공사를 그냥 과연 줄까? 분양을 제대로 할까?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딱 중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거가 나타난 그런 상태입니다. 대조 1구역 조합장 자리도 지금 공석이라고 하고 어쨌든 지금 부흥 떠 있는데 이런 사이트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저희가 얘기했던 거 중에 남양주 진주 아파트도 있었고 그리고 잠실 진주도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공사비 관련해서 중단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무조건 좋게 보기보다는 그 주택을 사서 나중에 몸테크를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매우 장기간에 걸친 공사 중단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장기간에 걸친 공사 중단에서도 금융비용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800억 돈을 못 받은 거에 대한 이자비는 거의 두 자리로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 올라가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리스크가 과거보다는 좀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조 1구역은 실제로 이렇게 공사 중단 1월 1일부터 요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시면 흰 천막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현장 중에서 두 번째 멈춘 현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분위기는 청약도 조금 당첨이 되고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작년에 동대문구 이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포레 그리고 이문 아이팍자이 작년에 공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무순위 청약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작년 4분기에 분양할 때 소위 경쟁률이 엄청 좋았는데 본계약 기간이 되니까 청약 당첨자들 중에서 청약 통장을 그냥 나 안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첨된 거를 포기해버리는 그 계약 포기 사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답심리 아르테포레는 121가구 중에서 54가구 엄청나게 지금 포기한 거고 이문 아이파크자이도 1467가구 중에서 122가구가 계약을 포기해서 미계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다시 무순위 청약으로 받은 거고요. 바로 최근에 당첨자들이 이렇게 계약을 포기하는 이유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사실 이문 아이팍자이는 34평이 13, 14억 정도 되고 답심리도 11억 정도, 1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주변 단지보다 좀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되던 시점에는 좀 호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못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청약 포기하는 이런 게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한테 좀 톡방으로 돈 거는 그 마포구 상암동 옆에 보면은 덕은지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 언박싱도 했던 그런 몇 개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서조차도 지금 계약 포기 사항들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무순위라든가 줍줍들이 앞으로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정리하면은 작년에 분양 경기가 2분기 3분기에 좀 좋았거든요. 2분기 3분기 좋았던 거는 재작년에 주택 경기가 나빠지면서 1.3 대책을 통해 가지고 청약 관련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주면서 민영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높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분양이 성황리에 끝났던 데가 광명 그리고 답심리라던가 이문지역 이런 지역들이 청약이 되게 잘 됐었어요. 근데 그런 청약 잘 됐었던 지역들이 어쨌든 올해 작년 4분기를 지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 가격대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본계약 시기가 되거나 했을 때 청약 본계약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2주택을 조금 추진하면서 그 부동산을 정부가 좀 살리겠다고 하는데 소위 세컨드홈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1사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그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현행 1주택자가 주택을 더 사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여기 주택을 취득할 경우인데 인구 감소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대충 나왔어요. 사실 서울도 인구 감소 지역이야. 근데 서울은 아니겠죠 차마. 근데 그런 지역에 소위 세컨드홈처럼 하게 되면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깎아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입법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쉽게 될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발표는 뭐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이라든가 비광역시 지역 3억 원 이하 주택 매수 시 1주택자 간주하기로 했던 거를 조금 넓혀주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은 거의 사실 뭐 대부분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거 왜 사람들이 그림이 이렇게 막 삶이 떨어지고 있냐 요런 파란색으로 지역된 지역들이 광역시 지가시를 제외한 그런 지역들이고 최근에 부산도 보면은 영도 같은 데 보면 부산 영도가 섬인데 이런데 이제 인구 빠지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대구도 남구 서구 이렇게 있고요. 이런 지역들의 주택을 취득해 주면은 세컨드홈으로 봐가지고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면제 특혜를 주겠다 이런 형태의 정책이 되거든요. 이거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예요. 그냥 요 정부에서는 집을 한 채 더 사주게 해주면은 그게 되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특혜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니까 되게 소위 고맙지? 이러면서 정책을 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사실 지금 주택시장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생각은 주택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장에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대출을 좀 더 열어주고 그 다음 취득세 좀 깎아주고 그러면서 집 한 채 더 사라, 약간 이러면서 1주택자를 소위 지금 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컨드홈 정책이 얼마나 먹힐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입법을 걸쳐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입법 절차 무시해가지고 정부가 1월 3일 날 그때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막 다 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올해도 이 세컨홈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혜택 다 줄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막상 취득했다가 통과 안 되고 이러면은, 그럼 진짜 완전 그냥 순식간에 2주택자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통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된 정책인가, 이거를 일단 먼저 살펴봐야지 될 것 같고, 정부 정책만 먼저 믿고 했다가는 큰일 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먼저 믿어서는 안 되고, 여야가 합의하는 거를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네프콘에서 자세히 분석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뉴스는 주택가격이랑 출산율 관련인데 요거를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파란 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주택의 시총인데요. 이제 쭈르륵 올라갔는데, 근데 요 출산율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내려와서 그래프가 아주 핵심적으로 티나진 않지만 이렇게 X자로 좀 크로스하는 모양이 보이고, 특히 최근에 주택가격 많이 올라가면서 출산율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1.3명에서 0.7명대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국토위원회에서 저출산 원인 진단이랑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긴데 그냥 여기서는 이제 핵심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결국 국토위원회에서 바라본 저출산은 집값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은에서 바라본 거는 주택 가격도 저출산의 원인인데 결국 수도권 과밀화가 그 저출산의 핵심인데, 국토위원회에서는 모르겠고 일단 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09년부터 22년까지 주택 및 전세값, 매매가랑 전세값,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 증가율,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결국 이런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해봤더니 이 중에서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제일 크게 영향을 주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첫 자녀 출산 시에 집값의 영향력은 거의 30%고 어마어마하다, 수도권은 거의 38%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을 때부터는 주택 가격 요인은 감소하고 사교육비가, 그러니까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토위원 보고서를 보면은 첫째를 낳을 때는 집값이 부담이고 둘째를 낳을 때는 사교육비가 부담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이 생활비, 양육비, 이런 관련 비용들이 자녀를 낳는데 부담이 된다는 이런 형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국토위원회에서는 초산을 장려하려면은 주택 정책을 내야 되고, 다자녀를 낳게 하려면은 사교육 정책을 써라, 이런 참신한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집이 좀 싸야 된다. 그다음에 아이를 가진 사람이 둘째를 낳게 하려면은 교육비가 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자녀 국토위원회에서 출산율 대책은 무주택 가구 특공을 늘려라, 추가 청약 가점을 더 줘라, 이러면서 결국은 주택을 더 싸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라, 이런 형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교육 관련 여러 가지 대책들을 조금 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현재 주택 가격이 높은 것은 수도권 과밀화가 2010년대 중반부터 더 극도로 강렬해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출산율 제고가 안 된다는 게 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현재 이 과밀한 경쟁 압력이랑 통근 통학 시간 1시간이 넘는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만 잠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출산율 안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하는 보고서도 그런 방식으로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구조가 공고화된 상태에서 주택 가격만 잠깐 내려간다고 그럼 출산율이 기계처럼 반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늘 그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경쟁 압력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서, 이게 일시적으로 일부 하락이 나타난 것만 가지고는 출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을 이런 경쟁 압력을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저 하는 쪽 레포트의 결론이고, 결국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면은 주택 가격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주택 가격 낮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수도권 과밀화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낮아진다 한들 하는 레포트 상에서는 출산율이 제고가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2년에 우리 주택 시세가 20% 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20% 넘게 하락했는데 2022년에 출산율이 제고됐냐? 21년 대비해서 아니고 오히려 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집값이 웬만히 잡혀가지고는 출산율 제고되진 않는다. 그리고 집값도 결국 수도권 과밀의 그 결과 변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홍콩 주식 떨어지면 한국 노년층 위태롭다 이런 뉴스인데, 작년 말부터 홍콩 주식시장이랑 연계한 그 ELS 주가 연계 증권 상품이 올해 진짜 문제 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홍콩 H지수가 21년 2월에 12,000인데 지금 5,600 정도고 반토막이고요. 1월에만 만기 들어오는 금액이 8,000억 정도가 되니까 일단 이번 달이죠. 상반기 전체로 8조 원. 지금 정말 엄청난 돈들이 지금 만기 때 소위 터져 나가냐 마냐 그게 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에서 특히 많이 팔았는데 24년 상반기 4조 7천억 정도 되고, 올해 하반기 1조 2조 원 정도 되고요. 신한, 그 다음에 하나, 우리, 농협 이런 식으로 팔아서 8조 원 정도가 상반기 만기 예정이고, 지금 다 거의 사실상 낙아웃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감독원에서는 그래서 KB를 비롯해서 은행이나 금융사 12곳을 현장 점검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ELS 가입할 때 진짜 개인들도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진짜 개인들도 꼼꼼하게 봐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설명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뭔가 이게 결국은 이렇거든요.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개인이고 개인은 다수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개인들을 대상으로 결국은 여러 가지 그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살려줄 수 있는 구제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이 다수니까요. 여기는 기업이고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렇게 가입할 때는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 사실 ELS 상품 자체는 근본적으로 저는 제 댓글에도 와가지고 제가 ELS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전 ELS 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상방이 막혀있는 상품을 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방이 막혀 있으려면은 예금처럼 그냥 안정적이면 되는 거죠. 그건 하방도 막혀 있으니까. 하방은 열려 있고 상방은 막혀 있기 때문에 ELS는 근본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와이프도 예전에 저 결혼하기 전에 ELS를 가입하고 있길래 제가 결혼하면서 ELS를 다 해지시켰던 적이 있는데, ELS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얘기인데요. 국민연금은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연금 기금용 수익금이 109조 원으로 100조 원 넘는 건 저도 처음인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연금 세미나를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연금이 대부분 다 아웃소싱 외주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야, 운용 수익률 12% 엄청난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연금이 돈 엄청나게 벌었던 것 같고, 올해는 좀 까먹고 있지 않을까? 연초부터 주가가 좀 내리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고, 5년 만에 순자산 50%가 증가한 걸 생각해 보면은 진짜 엄청난 그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2년에 되게 안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연금 수익이 나쁘지 않거든요. 연금 성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까먹게 되면은 좀 이제 커지는 건데, 작년에 엄청나게 좋았었기 때문에 재작년에 실수를 다 만회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사실 증시가 좋았어요. 올해는 안 좋고요. 그러니까 증시 따라가는 게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스트리밍 얘기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스트리밍은 앞으로는 좀 되도록이면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스트리밍에서 다루지 못했던 중요한 뉴스나 아니면 이번 주에 또 새롭게 나오는 그런 핵심 뉴스들은 좀 추가적으로 세미나 하듯이 그 다음에 영상 업로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